오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이 특검은 정치 공세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여야의 평가는 극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는데요. 향후 당정 관계는 어떻게 변할지, 여야의 협치는 어떻게 될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목에 이물감을 느끼거나 가슴 통증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으신 적 없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 볼 만한 신호인데요. 국민 질환이라고 불릴 정도로 흔하게 나타나는 역류성 식도염.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시간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의대 교수들이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결의한 날인데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지난달 30일하고 이번 달 3일에 이어서 오늘이 세 번째인 건데요. 그래도 휴진이 이게 의무는 아니고 자율적으로 각자 참여를 하는 겁니다. 또 응급 환자나 중증,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 수술은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당장에 오늘 크게 혼란이 벌어지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일 때 교수들 휴진할 때는 외래 진료가 소폭 줄었었는데 이번에는 외래도 수술도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실제로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죠. 휴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사실상 정확한 규모가 파악이 안 돼서 환자들 불편이 우려됩니다. 또 최근에 그 의사 증원 관련해서 정부 부처 회의록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걸 보면 이전보다 교수들이 그때하고는 또 다르게 이제 휴진에 더 많이 동참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3차 병원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경증 환자 수술이 2, 3주씩 미뤄지는 게 아예 일상화됐다. 네. 이렇게 분석이 나오면서 이게 여파가 2차 병원으로 이제 많이들 옮겨가시니까 여기서도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대전 을지대, 대전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팀의 PA 간호사가 이미 투입이 돼서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2차 병원에서도 이제 좀 혼란을 겪는 그런 여파도 걱정입니다. 네. 앞으로 일주일이 의대 증원 이슈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요. 네, 이게 의사단체가 신청했던 그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 달 20일 전후로 해서 전공의들 복귀 시한이 맞물려 있는데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그 현장을 떠난 게 지난 2월 20일이었고요. 그러면 3개월 되는 때까지 복귀를 안 하면 규정상 내년 전문의 시험 자격을 잃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이 기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생기면 그 기간은 추가 수련을 받아야 되는데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험을 아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병원으로 이제 3개월 뒤에는 그때 복귀를 하더라도 추가 수련을 또 채워서 받아야 되고 1년 뒤에나 전문의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5월 20일 전후로 이 시점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이렇게 좀 이 시기를 지켜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지만 문제는 전공의들은 사실 1년 넘는 공백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감수를 하고 있다라는 게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의사들은 1년, 2년 공백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환자들로서는 신규 전문의를 못 만난다는 게 문제인 건데 전문의가 매년 우리나라에서 3,000명 안팎으로 배출이 됐지만 당연히 훨씬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탈자가 많아지면 교수들도 또 번아웃이 오니까 병원 떠나거나 또 휴진 이런 단체 행동을 택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이고 대형 병원으로서는 경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 3천여 명의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서울고법 행정 7부에 탄원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 탄원서 서명에는 의대 교수 2,997명이 참여했습니다. 의대 증원 절차를 두고 이 2,000명이라는 기준을 정한 뒤에 논의를 하자는 건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복지부와 교육부의 강압적인 폭주 행정이 도를 넘어서 파국에 이르는 자멸적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의대 증원 행정처분 과정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 각 대학교마다 현지 실사조사도 없이 추진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 도출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담은 회의록 여부 그리고 나중에는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런가 하면 정부는 오늘 법원이 요청한 회의록과 증언 근거를 제출합니다. 재판부는 앞서서 이제 정부의 얘기하기로 차후에 지원하겠다라는 식의 추상적인 말 말고 어떻게 지원할 건지 어떻게 추진할 건지 예산이 있는 건지 이걸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복지부와 교육부가 모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자료를 공개할지 목록을 공개한 건 아닌데 지금으로서는 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 그리고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를 한 이후에 이 의료계 반발이 거셉니다. 대한의사협회 이면택 회장의 발언이 또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요. 네, 이면택 의협 회장이 이제는 저질 의료인을 데리고 오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자신의 SNS에다가 그 소말리아 의사 커밍순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소말리아 20년 만에 의대 졸업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진도 공유를 했는데 네. 근데 이 소말리아가 20년 만에 의대 졸업식을 갖게 된 거에 사연이 또 있어서 이 사진이 첨부됐던 기사 내용도 들어있는데 이게 폭력과 무정부 상태에서도 여전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게 기사 내용이었어요. 사실 사연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게시물이 올라오고 나서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발언이다. 인종차별적 발언이다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결국에 임 회장은 게시글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삭제를 하면서도 그 을에 나오는 비하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런 해명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수없이 많은 후진국 의사 수입이 아니라 후생노동성 장관 하나만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게 낫겠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있었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의료계가 통일된 방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의료계 반응은 어때요? 참 의정이 양쪽에서 참 공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의료계에도 통일된 방안을 가져와라. 근데 의료계에서는 이번에는 우리가 통일된 안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의대 정원 철회가 증원 철회가 우리의 통일된 내용이다 이런 네. 거예요. 강희경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의료계의 통일된 요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원점 재검토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의료계가 숫자를 갖고 오길 원하는 것 같은데 의료 체계에 따라서 적정 의사 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그럼 의료 체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의대 증원 숫자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부연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주장대로라면 선후 관계가 뒤바뀌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들어서 의대 증원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산부인과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에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부의 의지에도 변함이 없다는 거를 강조를 했는데 무엇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료개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또 아주 시각이 판이하게 다른 게 의사단체들은 저출생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이제 손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고 정부가 진단하는 건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정 갈등으로 이제 필수 의료도 늪으로 빠져드는 모습인데 산부인과가 저출생에 직결되는 과잖아요. 네. 근데 김재현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장은 그 대한산부인과학회 조사를 들고 나왔는데 올해 3월에 입사할 예정이었던 산부인과 레지던트 1년차
123명이 이번 사태 이후에 대부분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1년간 아기를 낳다가 사망한 산모가 39명인데 만혼, 노산 증가, 시험관 시술 증가 이런 것들로 고위험 임신 비중이 늘고 있지만 분만 인프라는 무너지고 있다라고 호소를 하면서 특히나 산모의 응급 상황에 대처할 인프라 붕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되게 많은 분들께 충격으로 다가왔던 소식이 또 하나 있었어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유명 여성 병원이 개원 40여 년 만에 문을 닫으면서 이제 이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이 성남에서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태어났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병원이었지만 여기가 또 이제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굉장히 많은 충격파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 경제 이슈 점검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 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현안들이 거론이 됐는데요.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반면에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정리를 추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겠다는 거고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편하고 사업장 정리 등 재구조화 속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시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정부의 PF 정상화 방안 내용이 어떻게 될지 또 구조조정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건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기업 밸류업에 대해서 이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걸 강조를 했는데 기업들에게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 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투자자 반응 등을 점검을 하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이 기관, 외국인의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도록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해달라. 이 기존에 계속 나왔던 그런 정부의 기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기자회견에서 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는데요. 이를 두고도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저출생 대응기획부 이런 부처를 신설을 해서 여기는 장관이 사회부 총리도 맡도록 하겠다. 그래서 교육, 노동, 복지 이걸 뭐 하나로 떼어놓지 않고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 문제는 그런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고 단절돼 있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구에 대한 필요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 대응 같은 거에는 복지부가 맡고 있고 또 그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좀 뭐 부처별로 흩어져 있기도 하고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도 독자적인 권한이 뭐 막강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위원회라서.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컨트롤 타워를 세운다라는 계획인 건데 장관이 사회부 총리를 맡아서 관련 부처를 좀 총괄 대응에 나서면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는 있겠죠. 다만 중요한 건 항상 세부적인 내용인데 일단 우선 부처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선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고 뭐 그렇지만 기자회견을 혹평했던 야권이라고 하더라도 저출생 문제만큼 이거 부정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또 세부적인 사안에서는 얼마든지 의견차를 보일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이 총괄적으로 권한을 갖고 운영할 주체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지금 담당하는 부처들 역할은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입법 조율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추가 조치가 더 중요할 거란 지적도 제기됩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 비서관을 임명했어요. 네, 오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전광삼 전 비서관은 서울신문 기자 출신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홍보 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춘추관장을 역임했고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시민소통 비서관 지내다가 지난 총선에서 대구에 출마를 했다가 공천에서 탈락을 했어요. 네. 대통령실 인선을 보면 지난달에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체를 했고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고 이번에 이렇게 시민사회 수석도 새롭게 인선이 된 겁니다. 이로써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이 일단락됐는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네, 방금 이제 딱 이 부분 캐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전광삼 전 비서관 임명이 된 게 지난 총선에서 출마를 했다고 공천에서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 출신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총선에서 떨어진 사람을 챙겨주는 회전문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 신임 공직기강 비서관의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도 검찰 출신에다가 총선 낙선 인사입니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도 전 법무부 차관이고 이로써 검찰 출신 민정수석 산하에다가 비서관 2명이 검찰 출신이 된 건데요.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게 사정 기능을 없앤다고 하면서 사실상 검찰 장악으로 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것에 골몰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이버가 13년간 키워온 라인을 일본 기업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일본 동업자 이 소프트뱅크가 지분 매각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네, 점점 이 일본의 움직임이 노골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하루 전에 그 라인 야후가 네이버와의 협업 관계를 끊겠다고 공포를 하고 바로 이어서 소프트뱅크가 지분 조정을 공식화한 겁니다. 심지어 소프트뱅크 측은 이 A홀딩스 이사회에 우리 측 인사가 한 명 더 많아서 이미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공언을 하는 상황이고 또 네이버 출신으로서 라인 앱 개발을 주도한 사람,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안착시킨 라인의 아버지로까지 불리는 신중호 이사를 라인 야후가 이사회에서 빼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충격을 주고 있고 이렇게 되면 라인 야후 이사진 7명이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영역에서 네이버에 위탁했던 사업을 종료를 하면서 완전히 이건 네이버 지우기에 나선 거고 그럼 라인 야후는 기술이든 경영이든 모두 네이버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모든 게 굉장히 빠른 속력을 내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인은 일본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대만이나 태국 같은 이 동남아권 국가들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네. 이번 사태의 파장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2억 명 이용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사실은 카톡보다 훨씬 큰 시장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카톡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게 메신저로만 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페이, 결제, 뱅크, 배달, 웹툰 전부 연계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지분 매각이 이루어져도 당장에 네이버가 동남아 시장에서 타격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요즘 시대에 이런 플랫폼 사업으로 알고리즘 수집하는 게 굉장한 기업의 자산이고 국가의 네. 자산이기도 하고 검색의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주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일본도 이걸 노리는 게 커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또 라인 브랜드를 활용한 파생 사업도 일본이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가령 라인 웹툰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 이름만 빌린 거지 네이버 사업인데 네. 네이버가 원래 만화 강국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이 라인 웹툰으로 들어가면서 웹툰 시장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장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이게 또 분리가 되면 라인 브랜드를 떼어내게 되면 이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일단 국민적 공분이 일고 업계에서도 울분이 터져 나와서 현대판 을사늑약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일본 정부의 움직임부터 보면 과거에 그런 진행형이죠.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봤을 때도 일본 기업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이번 라인 사태도 좀 정부의 입김 싸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에서는 아예 라인은 공공재다라는 걸 공식화하면서 라인과 네이버 간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라는 노골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소프트뱅크 이 손정희 회장이 라인과 야후 합병할 때부터 사실 네이버 밀어낼 거를 계획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 자국 기업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이 의구심이 나오는 거죠. 우선 외교부는 당사자인 네이버 측 입장이 확정돼야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입장 자체가 방관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오후 시간 정오가 넘어가면서 고속도로 지방 방향 정체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목포 방향 서해안 고속도로는 금천 부근 더디다가 팔단 분기점과 서해대교 부근으로 각각 밀리기 시작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서울시 구간으로 정체되고 부산 쪽은 더 가서 경부 동탄터널부터 동탄 분기점, 다시 남사 진유야 천안 분기점 부근으로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 분기점 일대로 5km 구간 답답하고요. 반대 양평 쪽 김천 2터널 부근 1차로의 작업 때문에 천천히 갑니다. 또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까지 길게 오늘 내내 정체되는데요. 이 계양 3, 4차로와 갓길을 막고선 1시간 가까이 사고도 처리 중이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도 소래터널 부근 4차로가 고장난 화물차로 막혀 있습니다. 정체는 송내 쪽으로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1년 9개월 만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였다고 보세요? 일단 가장 먼저 아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첫 사과가 있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취임 후에 사건이 터지고 국회에서 이제 특검법이 발의된 뒤에 또 KBS와 올해 신년 대담에서도 사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네. 취임 2년 만에 나오게 됐다는 점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간 소통이나 민생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도 이제 총선 패배 이후 민심을 받아들여서 쓴 반성문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요. 기사도 굉장히 많이 됐는데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해서 사회부 총리가 맡도록 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미래 현안으로 저출생을 꼽은 건데요. 정부가 부서를 신설해서 중점을 두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위해서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는데요. 대결의 정치에서 협치의 정치로 나아가자라고 촉구도 했습니다. 최근 영수회담이 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부서 신설을 꺼내든 만큼 여야 협치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나온 내용에서는요. 핵심은 이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고 최상병 특검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하는 게 특검이니 만약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 사실상 조건부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모두 발언 성격의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기자들이 있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로 자리를 옮겨서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방식을 택한 걸까요? 이제 집무실은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공간으로 이제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대국민 메시지를 내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질의응답은 기자들이 있는 이제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로 좀 자리를 네. 옮겨서 3분에서 4분 정도 이제 중간에 텀이 좀 있었는데 이는 기자들과 자유롭고 허심탄회하게 질의응답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되고요. 보다 앞으로 언론과 소통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대국민 메시지가 21분간 이어졌어요. 청사 브리핑실에 서서 읽기에는 상당한 양이었다라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집무실 책상에 이른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글귀가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잖아요. 이 역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문구는 해리 트루먼 미국 33대 대통령이 재임 중에 본인의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뒀던 패를 본뜬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방한했을 때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건데요. 네.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처음 놓은 것은 아닙니다. 집무실에 늘 놓여 있었던 것이지만
있지만 이번에 총선 참패 후에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명패가 21분 내내 비춰진 거예요. 그간의 민생고나 총선 패배의 책임, 그리고 자신이 행사한 특검에 대한 거부권 등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메시지를 함의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그동안의 입장을 돌아보면 좀 전향적이라도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특검에 대해서만큼은 선을 긋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일관된 입장은 특검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하는 것이다.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심판도 아니고 이는 사법적 심판을 받게 되는 문제라서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또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문제도 이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에서 사실상 자신을 겨냥해서 수사를 했던 것인데, 그럼 전임 정부의 수사가 봐주기였다는 거냐,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제 뭐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좀 답변이 미진했다라는 평가가 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 반응은 어때요? 온도차가 굉장히 컸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간의 소통 부족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제 사과를 했고, 또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사과도 있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모든 현안에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자화자찬, 무사한 일이다, 날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불통선언이었다. 국민 말은 전혀 듣지 않겠다고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일방통행이었다. 이게 과연 소통이냐 불통이다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자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대통령이 최근 일정을 비운 채 예행 연습까지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었고 큰 사고가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질문도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 고루 나와서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는 자체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예고돼 있는데 뭐 이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는 덜었다, 충분히 설명을 함으로써 그런 입장입니다. 정치부 기자시니까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70여 분간 질의응답이 진행됐잖아요. 뭐 주제 제한도 따로 없었고, 여기에 대한 기자들의 평가는 어땠어요? 일단 국민이나 기자들이 궁금했거나 그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은 모두 다 나왔다는 평가로 그간 불통 이미지를 어느 정도는 뭐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전향적 평가는 나오는데요. 다만 이제 취임 초부터 있었던 천공이라든지 비선 실세와 관련한 질문이 없었고요. 또 진작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총선에서 패배하니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제야 기자회견을 갖는 건 아니냐, 이런 불만도 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 대사 임명에 대한 유감 표명이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특검법에 대해서 정치 공세로 일축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부분도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갖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도어 스태핑 같은 방식은 아니겠죠? 네, 그럴 가능성은 좀 낮고요. 도어 스태핑은 말 그대로 즉석 질답이기 때문에 너무 돌발 변수가 많고 즉흥적이라서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 리스크가 크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도어 스태핑 재개는 어렵고 인선 발표 때 브리핑장에 직접 나타나서 질의응답을 받는다든지 이번처럼 기자회견을 여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어제 기자회견을 한 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큰 변동폭이 없는 걸로 나왔고요. 네. 아직 기자회견 내용이 다 반영되지 않은 조사이기도 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일부 지지율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중도층이라든지 야당 지지자들에게 소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자회견이었다라는 평가가 적지 않고요. 특히 자화자찬에 가까운 모두 발언이었다는 민주당의 혹평이 있었던 만큼 야당 내에서는 전향적인 변화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어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경선이 치러진 만큼 뭐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후보 3명 모두 친윤석열계, 이른바 친윤을 자처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구도였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추경호 이제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해서 이 정부의 사실상 경제정책을 함께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추 원내대표가 이제 70표로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압도적인 표로 당선이 됐는데 만약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일부 비윤계의 표 이탈이 일어나서 이 추 원내대표가 받는 표가 조금은 줄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추 원내대표가 되는 그 대세에는 크게 지장이 없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가 당정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갈 것으로 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윤석열 정부 취임 후에 2년간 내각에 들어가서 경제정책을 함께 짜왔기 때문에 정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또 기자회견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운명 공동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가 또 정통 관료 출신이라서 정부의 강한 반기를 들거나 윤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이 한계로 꼽히고요. 당정 관계에서는 정부와 각을 세우기보다는 윤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험을 살려서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이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도 나서게 될 텐데요. 협상 파트너가 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의 조합, 이른바 케미는 어떨까요? 일단 여소야대 국면으로 여야 협상에도 난항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조금 다행인 것은 두 사람 모두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함께 여야 협상을 맡는 원내수석 부대표 자리를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협상을 해봤기 때문에 협치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 그 청문회 당시에도 야당 공세가 그리 심하지 않았어요. 정치인 출신인 것도 있지만 야당 의원들과 관계가 원만한 편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추 원내대표는 정통 경제부 관료 출신으로 경제통이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계사 출신으로 일부 접점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접점이 또 경제정책을 두고 오히려 더 첨예하게 시각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염려하는 안보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뭐 한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여야 협치의 변수가 되진 않을까요? 사실 여야 모두 이번 전화가 크게 협치의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진 않고 있는데요. 그간 이제 전화는 여야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비서실장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대표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는 점에서 한라인이 구축된 것은 분명하다. 네. 그래서 향후에 뭐 고공에서 협상을 이뤄낼 수 있는 여진이 열렸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네. 또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 과정에서 비공식 라인이 가동됐다는 이른바 비선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이은지 기자는 왜 이런 논란이 불거졌다고 보세요? 일단 비선이라는 단어와 뭐 멘토라든지 조언을 구하는 그룹을 어떻게 달리 볼 것이냐의 문제가 일단 있는데요. 과거 어느 정권에서나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는 인사나 그룹은 매번 있어 왔고요. 이런 협상에서도 물밑 조율을 맡았던 인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 라인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언 그룹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사실 내가 물밑에서 다 한 거예요. 라고 이제 정권 임기 중에 말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고요. 네. 이번에 직접 물밑 협상을 했다고 주장하는 두 사람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또 심지어 공개를 한 것이잖아요. 영수회담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분명 정무수석실이나 비서실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았다라는 시각이 많고요. 그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도 공식적인 실무 협의 전에 좀 윤활유 역할을 기대한 정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여야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개각 인선과 관련해서 뭐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당분간 뭐 개각은 없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원구성 협상 등이 늦어지면서 실제 개원식은 6월이나 돼야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뭐 서둘러 발표해서 스크래치 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여의도 인포메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라디오 주치의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 2부에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순 우리말 형용사고요. 값이 좀 싼 듯하다라는 뜻도 있고 사람이나 물건이 표준에 약간 미치지 못한 듯하다를 뜻하기도 하는 사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모자라다, 허름하다, 허벌하다 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허름하답니다. 허름한 양복을 한 벌 구입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허름하다가 값이 좀 싼 듯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고요. 또 그녀가 자신을 그렇게까지 허름하게 보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이 경우는 사람이나 물건이 표준에 약간 미치지 못한 듯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허름하다의 기본 의미는 좀 헌듯하다입니다. 예를 들어 허름한 간판이라든지 나는 청계천 거리의 허름한 책방에서 낡은 책을 뒤적이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허벌하다는 사전에 없는 표현이고요. 모자라다는 기준이 되는 양이나 정도에 미치지 못하다란 뜻은 있지만 값이 좀 싼 듯하다란 뜻은 없는 표현이니까 오늘의 정답은 허름하다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에는 강원 내륙산지 등 쌀쌀한 곳이 꽤 있었습니다만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맑은 가운데 봄 햇살이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이렇게 오르고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남부 해안으로 바람이 강하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걸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사이 대부분 해안과 산지에 제주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부니까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날씨 순탄하지만 내일부터 날씨가 급변합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걸쳐서 비가 내릴 텐데요. 중부지방은 5에서 30mm 정도, 남부는 10에서 60mm. 그러나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에는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제주 중산간 최대 80mm, 제주 산지에는 최대 10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 중부는 5에서 30mm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내일 저녁부터 시간당 10mm, 남부와 제주는 내일 늦은 밤부터 시간당 10에서 20mm로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강수 집중 시간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도 오늘 밤 서해만 바다를 시작으로 내일은 동해 먼 바다의 물결이 최대 4m로 높아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사회 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 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민생과제 성과를 소개하는 특별 누리집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공개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을 언급하며 무능, 무책임, 무도함 그 자체라고 윤석열 정부 2년을 평가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공조를 위한 의견 교환에 나서는 한편 초선 당선인들이 오늘부터 천막 농성에 들어갑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이 대표 낙선 목적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20여 개 대학에 참여하는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하루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오늘까지 의대 정원 2,000명을 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정부가 모든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연인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한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범인이 당일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 이렇게 보이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네, 지난 주말 강남역 인근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사건 당일 건물 옥상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혀 범행이 드러나게 됐는데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니 상당히 계획적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범행 약 2시간 전 대형마트에 들러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도 확인됐고요. 사건 직후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옷까지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확보해 감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부검을 해보니 피해자의 사인은 자창에 의한 실혈사, 그러니까 흉기에 찔린 출혈이었는데 경동맥을 노려 목 부근만 20여 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경찰은 범행 동기와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검토 중인데 오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면담을 갖고 진술 분석을 거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결과가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고 하는데요. 과거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 계곡살인사건 이은혜가 31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이 범인의 신상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고인이 된 피해자의 신상도 함께 퍼지고 있다고요.
네, 이 남성이 과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그에 대한 신상 정보,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비롯해 과거 활동 인터뷰 등이 퍼지고 있는데요. 범행 사실이 보도되자 그가 과거 진행한 인터뷰를 근거로 얼굴과 출신 지역, 학교 그리고 가족사 등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다니는 대학의 커뮤니티에는요, 평소 행실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해 여성의 신상까지 함께 퍼지면서 2차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이 남성의 SNS 계정을 통해 피해 여성의 계정도 특정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분이 제 동생이 억울하게 살해당했다. 어느 날 동생이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갑자기 죽고 싶다고 하면서 옥상에서 여러 차례 뛰어내리려 했다라면서 신상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동생 계정을 삭제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오류가 걸려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부디 동생에 관한 억측은 자제해달라라고 호소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요, 무분별한 신상 털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경찰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이 남성의 신상 정보는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런 끔찍한 데이트 폭력 범죄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네, 작년 한 해 동안만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4,000명에 육박했는데요. 2020년과 비교해 50% 넘게 늘었고요. 이번처럼 데이트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도 다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이별 통보를 받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기도 했고요. 입사 동기인 여성을 350여 회 걸쳐 스토킹하고 결국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전주환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부산에서는 50대 유튜버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요. 부산지방법원 근처 골목길 흰색 승용차가 멈춰서더니 한 남성이 내립니다. 붉은 천으로 감싼 무언가를 들고 달려갔다 20초 만에 돌아오는데요. 남성이 달려간 곳은 법원 바로 코앞. 법원으로 향하던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네. 그러고는 곧바로 골목에 세우던 차를 타고 그대로 달아났는데요. 흉기에 찔린 남성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도망갔던 피의자는 1시간 40여 분 만에 경북 경주시에서 붙잡혔는데요. 무슨 이유에서 때문인지 들여다보니 이 두 사람 서로에게 앙심을 품은 유튜버들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던 때까지도 피해자의 카메라는 켜져 있었고 범행 현장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네. 피해자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고 동선을 미리 파악해 인근 도로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미 양측은 3년 전부터 유튜브 운영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수십 건의 고소, 고발전을 이어왔는데요. 이날도 폭행 관련 재판이 부산에서 열리는 날이었는데 재판 직전 법원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가 체포된 직후 글을 올렸다면서요. 네, 그간 자신이 운영해온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는데요. 그동안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구독자님들께 죄송하다면서도 타인의 행복을 깨려는 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변명하지 않고 책임지겠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못난 인간 챙겨줘서 고맙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다라는 글을 적기도 했고요. 심지어 경찰에 체포된 직후에도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며 한 번 더 글을 썼는데 바다를 보지 못해 조금 아쉽다. 그동안 고마웠다라고 적기까지 했습니다. 네. 충격적인 글과 숨진 유튜버 채널에 고스란히 올라간 당시 상황을 두고 누리꾼들은 자신이 살인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까지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알리는 세상이 왔다니 섬뜩하다. 피해자를 향한 사죄는 없고 자기 구독자들을 향해서만 글을 남긴 걸 보니 범죄의 중함을 모르는 것 같다. 범행 당시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데 시청자들의 트라우마는 어떡할 거냐 등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죠. 요즘 직장인들 직접 도시락을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 때보다 문 닫는 식당들이 더 많아졌다고요? 네, 요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보면요. 직장인들 사이 점심으로 식당을 찾는 대신 일주일치 도시락을 준비하는 이른바 밀프렙 영상과 사진들이 잔뜩 올라오곤 하는데요.
저도 매일 직접 밥을 해 먹거든요. 사진 올리는 계정이 있는데 남편 새끼라고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한 끼 두 끼 할 때 새끼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오늘 점심 뭐 먹지 하는 고민 큰 재미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비싼 물가도 물가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만들어진 사회, 문화적 변화들이 코로나 종식이 선언된 지 1년을 맞는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건데요. 비대면 업무가 보편화됐고 인간관계 면에서도 과거와 달리 소통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는데 그중에서도 직장인 회식 문화가 대표적입니다. 대부분의 저녁 회식은 사라졌고 하더라도 늦게까지 술 마시면서 으쌰으쌰 하는 것보다 맛있고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고 9시 이전에 집에 가는 분위기가 많고요. 여기에 가파른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밀프렙이나 혼술, 또 집에서 마시는 홈술 같은 가성비 소비를 즐기는 트렌드들도 자리 잡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밀프렙 해시태그를 검색해보면 8만여 개의 게시물이 나오고요. 혼술 키워드는 무려 260만 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 외식업계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보다 문 닫는 식당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지난해 전국 외식업체 폐업률은 21.5%를 기록하면서 코로나 당시보다도 6%포인트나 더 높아졌고요. 네. 엔데믹 이후에도 비대면 트렌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회식 등이 줄고 또 디지털 플랫폼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식당을 찾는 발길이 크게 줄어든 건데 오늘 마침 또 금요일이잖아요. 이 어려운 자영업자분들 위해서라도 즐거운 외식 한번 나가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고된 업무에서 잠깐 벗어나고자 담배 태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 게임 회사가 이 담배 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하면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면서요. 네, 이 비흡연자 입장에선 한 번씩 우르르 같이 담배 태우러 나갈 때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솔직히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 게임 회사에서 근무 시간 중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이석 타임제라는 걸 도입하면서 논란이 생겼다고 합니다. 직원이 15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그 시간을 비업무 시간으로 처리하는데 흡연 시간도 자연스럽게 제한되면서 과도한 규제다라는 반대 의견과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찬성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을 보면요. 모든 회사에 도입하길 바람. 담배 하루에 한 번만 피우는 것도 아니면서 한 번에 15분이면 충분하다. 개인 업무로 수시로 자리를 비우는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줘야 한다. 규정을 만든 이유는 저렇게 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된다는 의미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반대 진영에서는요. 정시 출근, 정시 퇴근, 능률적인 근무 환경 조성이 먼저 아닌가? 그럼 자리에 앉아서 스마트폰 보면서 딴짓하는 거나 사무적 용무 보는 건 어떻게 규제할 건가? 이러다 화장실 가는 것도 시간 체크해야 할 판. 회사가 공장도 아니고 숨이 막힌다라는 의견 등이 나오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흡연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2018년 고용노동부가요. 근로시간 관련 지침을 마련하면서 흡연 시간을 대기 시간으로 규정했는데요. 근로시간을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으로 규정했는데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 있는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했는데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담배를 피우러 가거나 커피를 마시러 가는 시간은 대기 시간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요. 이 과도한 흡연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네. 스페인의 에너지 회사 갈프는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노조에 고소를 당했지만 스페인 고등법원은 사측에 손을 들어주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일본 마케팅 회사 피알라는 비흡연자에게 보상 휴가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6일간 보상 휴가를 추가로 주는데 비흡연자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실태 조사를 통해서 흡연 직원들의 흡연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요. 하루에 한 번씩만 담배를 피워도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비흡연자보다 75분이나 더 휴식하는 셈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네. 이 같은 휴가 제도를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쭉 보다 보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일본의 휴가 보상 제도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저런 게 있으면 혼자나마 일하기 억울할 때 담배 피지도 않는데 억지로 따라 나갈 일도 없겠다 싶습니다. 금연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네, 제도인 것 그러네요. 같아요.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일제히 값을 올리면서 최근 10,000원대로 구입할 수 있는 이 마트 치킨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하다 이제 치킨값 3만 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한 마리 값에 배달비까지 더하면 3만 원 우습게 채우는데 서민들의 간식이란 말도 옛말인 것 같은데요. 치킨값이 계속 오르면서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선 반대로 10,000원대면 살 수 있는 가성비 치킨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와 대형마트 치킨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홈플러스가 판매하는 당당치킨, 프라이드 한 마리 6,990원, 양념은 7,990원입니다. 최근 치킨값이 오르면서 판매량이 계속해서 오른 덕분에 지난달엔 누적 판매량 300만 개를 돌파했고요. 네. 이마트는 생생치킨이란 이름으로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9,980원에 내놓으면서 매달 10만 마리 넘게 팔리고 있습니다. 반면 프라닭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들이 최근 메뉴 가격을 올리면서 일부 메뉴 가격이 23,000원에서 24,000원까지 된 것을 감안하면 최근 대형마트 치킨 가격은 프랜차이즈 치킨 값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셈인데요. 네. 70%가량 저렴하게 치킨을 팔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재료 구매력에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양계업체와 연간 계약을 맺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닭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시세보다 낮은 3,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닭을 공급받게 됩니다. 반면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은 여기에 도계업계의 마진과 프랜차이즈 본사 수수료 등을 더 붙인 6,000원 안팎의 닭을 사오고 인기가 많은 다리나 날개만 모은 부분 육은 10에서 최대 15% 가격을 더 내야 합니다. 치킨을 튀겨내는 기름값도 가격 차이를 부르는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대형마트는 대개 가장 저렴한 식물성 식용유를 사용해서 가격을 낮추는데 반면 프랜차이즈 업계는 서로 제품 차별화 경쟁을 위해 카놀라유, 올리브유 등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식물성 기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최근 올리브유 가격도 1년 새 2배가량 뛰면서 부담을 키우고 있고요. 여기에 건당 4,000원 안팎의 배달비와 플랫폼 중개 수수료까지 떠안다 보니 이렇게까지 가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희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주변에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흔히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국민질환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던데요. 먼저 역류성 식도염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역류성 식도염 너무 많이 아시죠? 우리 위장은 위쪽으로는 식도가 붙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소장이 붙어 있죠. 네. 근데 이 위에서는 하루에 1에서 1.5리터 정도의 위산이 나옵니다. 이 위산은 염산이에요. 염산을 여러분 얼굴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끈하죠. 화끈이 아니라 다 녹아버리죠. 녹아버려요. 화상 정도가 넘습니다. 네. 이 염산이 하루에 1 내지 1.5리터가 위 속에서 나오는데 이 염산은 정말 심하게 조직을 녹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식도 위로 올라오면 안 되고 소장으로 그냥 내려가도 안 돼요. 그래서 위장의 위아래에는 관략근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자, 이 위장 속의 세포들은 이 위산이 자기를 녹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점액을 만들어서 위산의 공격을 막고 있어요. 위 점막 세포만. 네. 근데 식도나 소장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위산이 거꾸로 식도 쪽으로 넘어오면 식도 아래쪽이 녹아버려서 염증이 생기는 걸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략근이 약하거나 또는 자주 트림을 해서 위산을 자꾸 위로 거꾸로 역류를 시키거나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한테 많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해 보니까 500만 명 이상이 진료를 받은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 명이라고 하면 10분의 1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네.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중에 한 명 접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역류성 네. 식도염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자, 우선 이제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은 정말 천의 얼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속이 쓰리다라는 기본적인 증상에서부터 이 역류된 그 산이 많이 올라오면 식도를 타고 올라와서 입 안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가 부식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성대가 문제가 생겨서 목소리가 쉬는 경우도 있고 기침을 자꾸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목에 뭔가 걸려있는 이물질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종류가 다양하고 증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 좀 불편한 것 같다. 목 주변이 불편하고 조금 쓰린 것 같기도 하고 또 쓴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러면 이제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입냄새도 이 역류성 식도염 증상 가운데 하나라면서요. 그럴 수 있죠. 이 역류가 돼서 위산이 올라오게 되면 이 이제 냄새까지 유발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역류성 식도염을 가진 사람들이 대개 소화 기능이 약해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한 것들과 한꺼번에 위산이 역류를 하면서 그 소화되지 않은 물질들이 거꾸로 입 안까지 거의 올라오면서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입냄새가 다 역류성 식도염 때문은 아니니까 확인을 한 번씩은 다 받으셔야 합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속쓰림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앞서 역류성 식도염은 뭐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밥 먹고 바로 눕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먹고 나서 너무 편해 나 누워 있으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누우면 음식물을 다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역류하기가 쉬워져요. 그 관략근이 아무리 꽉 이렇게 막고 있다 하더라도 누우면 관략근도 좀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안 누워야 되느냐? 통상 한 2시간 정도는 눕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네. 이유가 음식물이 위에 남아있는 시간이 다 적어도 한 2시간 이상은 되니까 2시간 동안은 좀 앉아 계시거나 서서 일을 하시고 2시간이 넘어서 누우시는 게 편안한 일입니다. 가톨릭 의대랑 을지의대 교수팀이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식후 2시간 이내에 눕는 습관을 가진 사람과 소화기 증상을 비교를 해봤는데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을 가진 그룹은 가슴 통증과 변비 증상이 훨씬 더 많았고요. 네. 또 위염 발생 위험도도 59%나 높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 위암도 뭐 연관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위축성 위염도 확인을 해봤더니 62%나 더 높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누우시면 안 됩니다. 근데 교대 근무로 뭐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서 식후 2시간 이상 잠을 안 자고 버틸 수 없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나는 이제 그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먹고 바로 자야지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런 네.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상체를 조금 높여서 주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듯한 데에 눕지 말고 상체가 약간 높게 해서 이렇게 주무시면 위산이 위로 올라오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또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주무시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오른쪽으로 네. 누우면 관략근이 조금 더 쉽게 열리게 되고 왼쪽으로 누우면 조금 더 덜 열리게 되거든요. 자세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좀 누워서 주무시되 살짝 상체를 높이는 게 도움이 된다. 예. 네. 근데 무엇보다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하겠죠. 그럼요. 음식을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입에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씹고 잘 씹고 많이 씹은 다음에 삼키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음식 먹는 습관을 좀 천천히 하실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과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좀 줄어들거든요. 네. 과식이 역류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눕는 습관 좀 배제하셔야 되겠고 또 너무 뜨겁거나 너무 자극적인 맛이 있는 음식을 드시면 관략근 즉 식도 하부 관략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관략근이 잘 열리게 돼요. 그러면 역류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습관을 좀 고치셔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을 가진 분들이 현대인 가운데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탄산음료나 커피 이런 걸 찾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또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는 습관 가운데 하나라면서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콜라나 또는 이 커피 같은 데 포함된 게 카페인이라는 성분인데 이 카페인은 식도 하부 관략근을 좀 약하게 합니다. 또 탄산을 먹으면 금방 트림이 나죠. 네. 그래서 시원하다 이런 느낌도 갖게 되는데 트림이 뭡니까? 식도하부 관략근을 열어서 가스를 위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자, 식도하부 관략근이 열리면 가스만 나오면 좋은데 위 속에 있던 내용물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식사하시고 콜라나 사이다 이런 거 드시고 나면 트림 하시다가 뭔가 올라오는 느낌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위에 내용물이 위산과 같이 올라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음료들도 조금씩 또는 음식을 적게 먹었을 때 드시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과식하고 또 이런 걸 드시면 더 심각해집니다. 근데 과식했을 때 이런 걸 탄산이 드시게 더 되죠. 먹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또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식사 도중에 물을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면서요? 네, 물을 마신다는 것은 위 안에 내용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물은 그냥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위로 그냥 쭉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식도에서 이렇게 밀어서 내려보내는 건데 그렇게 돼도 위장 속에 물이 잔뜩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용량이 많아지니까 역류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과식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압력이 높아지는 거고 또 이 물로 위산이 희석이 되면 음식물을 잘 녹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면 위산을 더 분비를 해야 돼요. 더 많은 위산이 분비되게 되고 그럼 그 위산에 의해서 다시 역류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되면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속쓰림 증상을 겪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또 우유를 찾게 되잖아요. 네네. 이거는 좀 도움이 될까요? 염증이 있거나 궤양이 있을 때 우유를 마시면 금방 속이 안 쓰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래서 네. 나 정말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우유 속에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카제인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녹여야만 흡수를 하거든요. 네. 녹이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위산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유를 먹어서 코팅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녹여야 되기 때문에 위산이 더 많이 분비되고 그 위산이 분비된 것들이 또 염증이 있는 곳을 더 자극하기 때문에 속이 더 쓰려질 수도 있고요. 또 우유에는 칼슘도 들어있잖아요. 이 칼슘도 위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우유를 드시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궤양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역류성 식도염 앓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냥 가볍게 여기곤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절대 또 안 된다면서요. 안 되죠. 왜냐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 다음에 합병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합병증이 첫 번째가 식도에 궤양이 생겨서 헐어서 거의 뭐 식도가 파열될 정도로 궤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 궤양이 한번 생겼다 나으면 이런데 우리 피부에 상처가 생겼다 나으면 쪼그라들잖아요. 이 식도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처가 생겼다가 나으면 점막이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용적이 자꾸 작아져요. 좁아지죠. 그 식도가 좁아지는 걸 식도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협착이 오면 밥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하면 이렇게 궤양이 생겼다가 그다음에 나으면서 협착이 오고 협착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바렛식도라는 게 생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 바렛식도는 원래 식도의 점막 세포는 위장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이 위산에 의해서 자꾸 자극을 받으면 식도의 그 점막 세포가 위장 세포 같이 변해요. 그걸 네. 바렛식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변하고 나면 식도암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서양에서는 식도암이 40배에서 50배 정도 높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런 정도로 높아지지는 않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바렛식도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죠. 지금 역류성 식도염 의심된다고 하면 위내시경 받아봐야 할까요? 사실 역류성 식도염은 꼭 위내시경을 하지 않아도 증상만으로 금방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 진단을 받고 바로 약을 처방해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 처방을 해서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뭐 역류성 식도염으로 치부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네. 만약에 먹고 조금 지났는데도 별로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 그때는 이제 내시경 검사를 네.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또 역류성 식도염 완치 개념이 없다면서요. 이미 뭐 식도에 염증이 있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사실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건 하부 식도 관략근이 약해져서 자꾸 역류를 하는 거니까 하부 식도 관략근을 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흔치도 않고. 네. 그래서 증상이 생긴 걸 없애는 그런 약물들, 예를 들면 위산을 좀 덜 나오게 하는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건데 그것만 쓴다고 그래서 관략근이 세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평생 아니면 뭐 반복되는 질환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운동을 했더니 역류성 식도염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그것도 또 좀 강한 운동을 하면 하부식도 관략근도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과 역류성 식도염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운동 좀 하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쓰림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김창래님, 식도염이 있으면 위염도 따라오나요? 늦은 시간 음식을 종종 먹는데요. 이걸 중단하면 좀 나아질까요? 밤에 먹고 피곤해서 바로 잘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효소가 좀 도움이 될까요? 하셨어요. 네. 늦은 시간에 음식을 드시니까 역류성 식도염도 위염도 생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중단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금방 주무시는 게 이제 문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습관을 좀 고치실 필요가 있고 효소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 몸에서 소화액을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게 부족하면 이제 이게 도움이 되지만 일반적인 정상적으로 소화 효소가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 상태가 어떤지를 잘 확인하셔서 나는 소화가 잘 이미 효소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여쭤보셨는지 알 것 같기도 해요. 왜 위 안에 한 음식이 2시간 정도 있다고 하니까 효소를 먹으면 좀 빨리 없어져서 누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신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늦은 시간에 드시고 주무시는 게 문제니까. 네. 1570님, 역류성 식도염으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꾸준히 먹는 게 좋을까요? 증상이 당장 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셨어요. 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약물을 꼭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좀 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이 연구를 한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 진단받은 18,000명, 19,0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운동과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는데 운동을 매주 2.9시간 즉 3시간 정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 운동한 사람들은 역류성 식도염 위험도가 확 떨어지더라라는 게 확인이 돼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강도가 높은 운동 예를 들면 달리기라든지 또는 에어로빅 같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낮아지더라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가능하시다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운동을 좀 하시면서 약을 끊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교수님께 어떻게 하면 좀 재발을 안 하나요? 이런 질문 잠깐 노래 나가는 사이 드렸는데 운동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8316님, 내시경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가 콕콕 쑤시는 증상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하셨어요. 네, 별 문제는 아니실 것 같고요. 네. 위장은 계속 움직여야 되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위산과 소화효소를 다 섞어야 되거든요. 그런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 근육이 살짝 아파지거나 느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실 거로 생각됩니다. 또 2584님은 역류성 식도염에 생강이 좋다고 해서 꾸준히 먹으려고 하는데요. 생강을 먹으면 그 쓴 느낌이 더 심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도 참고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면 될까요? 하셨어요. 네, 느낌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계속 드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또 생강은 자극적이어서 식도 하부 관략근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강 말고 다른 좋은 음식으로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레는 오후 햇살과 함께 즐기면 좋을 음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아의 멜로우 팝,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노래들 함께 해볼까요? 요즘 날씨가 참 좋잖아요. 네. 이번 주 내내 점심시간마다 밖에 나가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생각하신 분들도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날도 유독 좋고 또 휴일도 많아서 어딘가 정말 좀 훌쩍 뜨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몸이 또 그렇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DJ님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처럼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음악으로나마 좀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내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해 본 테마는요. 이국의 바람을 품은 멜로우 팝. 와, 입니다. 이곡의 바람을 품은 멜로우 팝. 굉장히 네. 서정적인데요. 그렇죠? 그럼 먼 곳으로 여행시켜줄 첫 곡은 어떤 곡이에요? 첫 곡으로 이만한 곡이 있을까 싶은데요. 밤의 테마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여행지의 어떤 낭만으로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곡 아닐까 싶어요. 바로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라는 곡입니다. 어디인지는 알 수 없는데 눈앞에 이 노래를 듣는 순간 바다가 푸르게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곡이에요. 네. 실제로 곡이 시작할 때도 이렇게 철썩철썩하는 바다 파도 소리가 소리도 나요? 들리고 또 뭔가 그 세이렌이라고 하는 왜 예전에 그 바닷가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배를 운전하는 우리 승무원들을 좀 유혹해서 바다에 빠뜨리기도 했었다는 좀 전설의 네. 어떤 뭐 캐릭터라고 해도 좋을 그런 인물이 있는데 뭐 그런 목소리처럼 이소라 씨의 목소리가 또 아주 은은하게 노래를 이끌어주기도 하는 곡이에요. 아마 라디오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어딘가에서 들어보셨을 그 노래인데요. 사실 이 노래가 코나라고 하는 팀의 곡이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배영준 씨라고 하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를 중심으로 90년대에 꽤 사랑을 많이 받았던 팀입니다. 그래서 마녀 여행을 떠나다 뭐 이런 좀 동화 같은 제목의 히트곡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곡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가 2.5집에 수록이 되어 있어서 아마 이 팀으로서는 가장 큰 히트곡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네. 이 코나라는 이름이 하와이의 지명이라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뮤직비디오 배경도 하와이에서 촬영이 되어서 그 배영준 씨가 직접 나와서 이 곡에서 부는 어떤 바람 뭐 이런 느낌들이 다 하와이에서 왔다고 네.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해요. 하와이의 어떤 그 풍경을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음악적으로도 살짝 짚어보자면 이 노래 자체의 리듬이 좀 독특해요. 우리가 평소에 듣던 가요와는 사뭇 다른 그 룸바라고 하는 리듬이 이끌고 있는 곡인데 네. 이게 이제 쿠바의 민속 음악이잖아요. 네. 뭔가 춤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음악이라서 노래 들으시면서 이렇게 뭐 고개를 흔드셔도 좋고 뭐 운전하신다면 상체를 살짝 흔드시면서 즐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상상 속으로나마 하와이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이 노래 들으니까 하와이의 밤바다가 떠오르기도 하네요. 맞아요. 네, 나그맨님이 코나의 이 노래 뉴진스도 불렀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역시 아는 분들은 다 알아주시네요. 최근에 그 마이데몬이라고 하는 드라마 OST로 뉴진스가 다시 불렀는데 전 들으면서 너무 좀 귀엽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게 이 원곡은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약간 뭐랄까요? 농염해요. 뭔가 좀 농익은 어떤 사랑의 네. 고백 같은 느낌이 들어있어서 네. 근데 뉴진스는 아직 아기 토끼들 같은 상콤하죠.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갭? 차이가 다른 느껴지는 느낌이었군요. 맞아요. 아주 귀여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 하와이에 이어서 다음 여행지로 이끌어줄 노래는 뭔가요? 정말 한 번 가려면 평생에 한 번 마음을 먹어야 하는 곳입니다. 서울, 한국에서 너무나 먼 곳에 있는 뜨거운 남미로 여러분들을 모셔보고 네. 싶은데요. 2004년에 발표된 밴드 불독맨션의 살롱드 뮤지카라고 하는 앨범 가운데서 엘 디스코 아모르 사랑의 디스코라고 하는 제목의 곡을 가지고 와봤어요. 네. 뭐 앨범 제목도 그렇고 곡 제목도 이미 그 스페니쉬 이국의 느낌이 물씬 나죠. 네. 앨범 제목을 이렇게
친 것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앨범의 전반적으로 남미 음악이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가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지금도 이렇게까지 앨범 한 장을 다 라틴풍으로 만드는 경우는 드문데 이 앨범에 뭐 스윙, 룸바, 차차차 이런 진짜 다양한 장르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앨범에도 수록곡들이 뭐 사랑의 구라파에서 그리고 뭐 오마이 솔 이렇게 다 남미, 뭐 스페인 이런 뭐 곳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앨범으로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네, 이 불독 맨션이란 밴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아, 불독 맨션 하면 아까 코나처럼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이한철 씨 얘기를 하면 그래도 여러분이 좀 익숙하시지 않을까? 네. 슈퍼스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다들 알죠. 너무 좋아하시는 그 곡을 만들고 부른 이 이한철 씨 중심으로 결성된 4인조 밴드였어요. 그래서 이 밴드가 좀 독특한 경우였는데 이한철 씨가 원래는 대학가요제 출신으로 가요계에 데뷔를 하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따지고 보면 메이저로 데뷔를 했던 거예요. 메인스트림에서 이제 그쵸. 솔로 앨범을 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아서 다시 언더그라운드, 인디로 내려가서 어릴 때부터 같이 음악을 하던 멤버들과 함께 결성한 게 이 불독맨션이라는 네. 팀이었어요. 그래서 2000년에 데뷔 EP를 내고 이제 2002년에 발표한 펑크라고 하는 앨범이 또 큰 사랑을 받고 이후에 2집으로 남미 음악을 아주 열심히 뒤져본 살롱드 뮤지컬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를 남미로 데려다줄 이 불독 맨션의 곡 소개해 주세요. 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엘 디스코 아모르라고 하는 곡이고요. 라틴 리듬의 디스코풍의 어떤 멜로디, 선율 같은 것들이 더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한철 씨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해맑은 어떤 그 정말 티 없이 맑은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정말 남국에서 미세먼지 하나 없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 뜨거운 태양 같은 느낌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독 맨션의 엘 디스코 아모르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김현우님이 이한철 씨 목소리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 특유의 긍정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한철 씨 목소리는 그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하와이에 이어서 남미까지 다녀왔어요. 이제 네. 마지막 여행지로 이끌어질 아티스트는 누구예요? 아, 사실 이 장소는 좀 SF적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듣다 보면 뭐 영화 라이언 킹이나 아바타 같은 작품 같은 게 떠오르기도 하고 네. 아니면 또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인어공주 같은 좀 환상의 네. 어떤 생명체들이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상상 속에 가장 멀고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신승훈 의 네. 목소리를 준비해 봤는데요. 제목도 좀 이런 무드에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이라는 곡을 준비해 봤어요. 이 곡이 신승훈 씨를 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이제 막 90년대 뭐 보이지 않는 사랑이나 한참 인기를 끌 때 히트곡 원곡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것만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아 맞다 이 노래 있었다 아니면 이 노래가 있었어 이 두 가지 생각을 꼭 하실 곡일 것 네. 같거든요. 이게 이제 7번째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이었고 90년대 신승훈 씨 하면 이제 라인 음향 라인 기획이라고 하는 그 기획사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뭐 박미경, 클론, 노이즈 이런 가수들이 다 소속이 되어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제 그곳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독립해서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는 그 도로시 뮤직이라고 하는 자신의 레이블을 만들고 발표를 한 앨범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티스트는 이런 경우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이제 마음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승훈 씨의 어떤 음악적인 야심, 뭐 깊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신승훈의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저희가 끝곡으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아의 멜로우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신승훈의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